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재테크나 투자 관련 정보를 보면 가끔씩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산가들은 요즘 이렇게 한답니다. 물론 자산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은 자산가가 아니라 노후 준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도 자산가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해야 할까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가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거북이가 같이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돈을 적극적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이죠. 가장 관심사는 뺏기지 않는 것, 세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것, 은행 이자 정도도 괜찮다. 또 그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산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런데 돈은 부족하고, 그렇다면 자산가들이 하는 것처럼 참고는 할 수 있으나 따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산가가 아니라면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산가가 하는 것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산가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산가일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노후나 등등 생각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자, 부족하지 않다면 자산가입니다. 부족하다면 자산가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60살이야. 그런데 집은 있어. 그런데 또 연금이 매달 나오는 연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와. 그리고 현금, 여윳돈이 뭐 한 2, 3억 정도 있어. 자산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자산가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이 월 300이 아니라 내가 월 한 1000만 원씩 써야 돼. 그렇다면 자산가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집 있죠? 빚 없죠? 그 다음에 매달 연금 한 300여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몇 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자산가다. 돈을 지키는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자산가가 아니다. 그래서 자산가는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이에서 나의 필요에서 필요한 만큼 내 돈이 있는가, 또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는가, 빚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돈을 불려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자산가가 아니다. 나는 지금 더 이상 돈을 불릴 필요가 없어. 이 정도 충분해 하면 자산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산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자, 그런 이야기 조금 정리해 드리고, 반대로 자산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 6% 최저네요. 최저 연 6%. 그 다음에 12%. 자, 이런 금리들은 요즘 은행들 예컨대 뭐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예금, 적금 이런 상품들 보면 금리가 뭐 연 12%는 물론 예금은 아닙니다. 일시거치 예금은 아니고 적금,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일종의 미끼 상품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할 때 줄 수 있는 최고치 금리 뭐 이런 등등의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자산가들은 한마디로 압축해보면 안전자산을 지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그닥 지금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산가들은 돈을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뺏기지 않는 것, 세금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돈을 지키는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요즘 이런 말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죠. 고금리의 장기화. 그래서 H4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higher for longer, 즉 고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장기화, 즉 물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화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뭐 유럽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또
아랍 전쟁 등등이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이 안 좋습니다. 미국에 계속 돈을 필요하니까 국채를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를 더 높여야 되고, 그런 형편들이 다 작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아랍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름세다. 자, 이것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여러 가지 요인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산가들은 안전자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경향으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우선요, 금리도 금리지만 요즘 특히 한국의 같은 경우에 시중의 자금이 아주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중 자금 경색, 악화라고 표현하겠는데, 왜냐하면 한 1년 전쯤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쯤에 딱 이맘때였는데요. 레고랜드 사태였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금리가 팍 올랐습니다. 돈이 아주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회사채 돈을 빌리기 쉽지 않으니까 회사채 금리가 팍팍 뛰었죠. 자, 그때 은행들도 금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자금이 경색되고 너도 나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의 돈을 뺏겨요.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지난해 이맘때에 금리가 꽤 높았고 어느 정도 진정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그때 나간 돈이 무려 10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은행들이 고금리로 수신했던 그 돈이 100조 원 정도 되었다는데, 지금 그게 만기가 도달했습니다. 1년짜리로 보면 만기 도달. 자, 그러니까 이 만기 때 도달됐는데 이 돈을 또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 뺏길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다시 금리 전쟁이 불을 붙은, 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보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 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고금리 현상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요즘 시중 자금이 얼마나 악화되었냐라고 보면, 최근 매년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사들의 파산 사건들이 있어요. 파산 사건들이 있는데 보면 지난해 1,004건, 1년 동안. 근데 올해는 아직 석 달이나 남았죠. 자, 10월을 포함하면. 그런데 이미 지난해 초과했습니다. 1,213건. 자, 그런데 1,213건, 이것은요, 지난 2021년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좋지 않은 그 파급 효과가 이듬해 2021년에 나타나고, 후유증으로 그때 역대 최고의 파산을 기록했죠. 1069건. 그때보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현재 9월 말 기준 1213건으로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시중 자금이 좋지 않고,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갈수록 기업들도 빈부익부, 좋은 기업,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좋지 않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 안 좋은 결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중 자금은 계속 악화되고, 돈을 구하기 힘드니까 부르는 게 즉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니까 수신금리도 더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행국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만 보더라도 2023년 10월 20일 기준입니다. 보면 연 4.5에서 7.1%. 자, 이것은 직전 한 달 전에 비교해도 상단과 하단이 다 높아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결국은 사이클입니다. 금리든 주식이든 경제든 항상 순환을 하죠. 사이클입니다. 다만 그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언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나 결국은 사이클이라는 거죠. 자, 지금 금리가 고점입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고점이다, 정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고점 밴드가 상당 기간,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는 있겠죠. 지속될 수는 있겠고, 또 언제 끊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끊길 것이다. 자, 이게 순환, 결국은 사이클은 틀림없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향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현재의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4 내지 6% 확정금리 은행 정기예금이나 또는 카드사나 은행 등 회사채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자, 이런 회사채들도 금리가 높죠. 뭐 5% 내외 정도 되니까, 자, 이런 것에 투자한다.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채권인데 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많이 발행해요. 채권은 채권인데 상환 의무가 없는 신종자본증권. 자, 이런 것들에도 만기 한 4, 5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결국은 사이클이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현재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다. 이게 자산가입니다. 자, 이 지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되풀이해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분간 높은 금리가 지속된다. 자, 그러면 부동산도 대출들을 끼고 사잖아요. 자산가들도 비용의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때, 예컨대 상가나 뭐 빌딩을 탈 때 당연히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키고 삽니다. 자, 그런데 대출금리가 이제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옛날에 대출금리가 2, 3% 될 때는 당연히 임대 수익이 그것보다 높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임대 수익 자체를 5% 이상 기대하기 힘든데 대출 비용은 이것 이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당분간 높은 금리가 지속되니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늘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회복기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당연히 이제 세금 부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또 부자들은, 자산가들은 뭐 세금 부담도 염려되고 하니까 지금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나 아파트 등 이런 부동산 수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 경향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자, 자산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자산가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자산가들이 하고 있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앞에 결국은 사이클이다. 오히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현재 같은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을 자산가들은 원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이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사이클입니다. 그럼 비자산가, 내가 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려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 이것을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채권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어떤 것을 두 가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국채 수익률, 이게 국채이자. 자, 국채 수익률과 국채이자는 같은 말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보시면 국채 가격이라고 내가 써 놓았죠. 이 국채 가격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국채 수익률이나 이자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앞에 내가 낮은 금리 때 샀던 국채는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낮은 금리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하고 국채 이자는 같은 말이다. 그런데 국채 가격은 반대, 다른 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채권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접할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국은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이제 정보에 보면 뭐 미국 채권 장기물 ETF, TLT 예컨대, 또 뭐 한국 10년물 국채 펀드나 ETF 이런 등등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많다. 자, 이것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 손실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사이클이라는 거죠. 사이클. 앞서 우리가 금리 순환, 자, 이것은 경제 순환, 뭐 주가 순환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채권 가격들이, 즉 국채 수익률, 이자가 결국은 떨어질 것이야. 자산가들은 떨어질 것이니까, 하락할 것이니까 지금 고금리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 상품에 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거 기억해 놓으라 했죠. 자, 근데 반대로 그러면 국채 가격에 투자한다면 지금 상당히 바닥이잖아요.
금리가 꼭대기다, 고점이다 하면 국채 가격은 이제 바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이 좋을까? 투자 수익이 좋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만약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려야 되는 자산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당연히 부채 관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돈도 없는데 부채 관리를 잘 못하면 특히 부동산을 내가 돈도 없는데 큰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부동산 오를 거야. 지금 내 집 마련의 찬스야. 자, 이거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연끌 꼭 주의하시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이자보다 투자 수익률, 앞서 우리가 보았죠. 국채 수익률하고 투자 수익률은 다른 측면입니다. 국채에 내가 채권에 가입해서 높은 이자를 불리겠다. 자, 이것도 하나의 수익이지만 이때의 국채 수익률보다 내가 투자 수익률, 가격에 투자하는 거, 가격에 투자하는 투자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자산가가 아니라면 이자보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바닥 수준인 국채 가격이 만약에 회복되면, 즉 금리가 떨어져서 국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자보다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자,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자는 돈 가치 하락을 보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뭐 5% 금리를 주는 은행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많지만 요즘 이 5% 금리를 왜 줍니까? 물가가 5%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은행 금리는 물가 수준보다 낮습니다. 요즘 우리가 물가, 느끼는 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잖아요. 느끼는 체감 물가. 보통 체감 물가는 소비자 물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한 두세 배 높다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요즘 소비자 물가가 어떻습니까? 뭐 3%, 4% 그러면 한 두세 배만 따져도 뭐 얼추 7%, 8%, 10%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체감 물가거든요. 자, 그래서 은행 이자는 항상 체감 물가보다 적어.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가 지금 고금리가 옛날에 비하면 금리가 높다 생각할 수 있으나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금리는 물가 이상 안 주니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돈 가치를 보전 못하는 꼴이 되는데, 자산가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도 있고요, 여전히 부동산도 있고요, 자산가니까. 자, 그래서 은행 예금이자 일부 가지고 있는 이 안전자산의 돈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경제가 회복되고 아까 채권 가격이 회복되고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투자 수익률, 가격 수익률이 오르면 또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포트폴리오인데 자산가가 아니라면 예금 이자만 탁 가지고 있으면 어떤 거? 다른 포트폴리오가 없기 때문에 돈 가치 자체를 보존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았죠.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으나,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알 수는 없죠. 결국은 아까 사이클이다. 확률적으로는 이 사이클이 꺾이는 때가 언제일까? 한 1년 후,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물론 언제이지 뭐 장담할 수는 없으나 사이클로 보면 뭐 그런 정도로 조금 짐작해보고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1년 후가 아니라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언제든 결국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 오히려 채권 가격에 투자하는 저점이다. 또 뭐 지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분할 매수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이것을 팔아버려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돈이 여윳돈이라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자산가가 아니라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내가 그렇더라도 뭐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 그러면 우선 어느 정도 경기가 예금 지표, 금리 지표가 다시 꺾일 때를 한번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가입하는 예금과 채권 이 만기는 좀 짧게 하는 게 좋다. 만기는 짧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사이클이 순환되는 것이 내가 확인되면 그때 만기가 짧은 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따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기를 너무 길게 해버리면 앞서 자산가들처럼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자산가들이 그래야 한다 해서 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회복될 때 따라가기 힘들고 그때 다시 해약해서 가려면 그때까지 이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금, 채권 등의 이제 만기를 가능하면 짧게 가져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늘 제가 달러 자산 이야기 들으잖아요. 달러 자산은 위험 해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잖아요. 달러를 아무리 풀어도 달러는 서마일 자산이라고 해서 전 세계 경기가 좀 불안하고 전쟁 등등의 불안해도 달러가 오르고, 또 미국 경기가 아주 좋아서 달러 자체가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달러를 아무리 풀어도 달러의 절대적인 공급과 수요하고 상관없이 한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상대적인 평가니까 환율은 계속 상당 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달러가 강세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내가 투자한 자산들은 가격은 떨어질 수 있으나 달러가 강세니까 우리는 원달러 환산하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좀 떨어져도 반대로 세계 경제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으로 돌아갔으니까 내 투자 자산이 다시 오르는 이런 효과들이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항상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달러 자산도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것 늘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한다. 그죠? 반드시 여윳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것이 손해가 났더라도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윳돈일 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 내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예금, 채권 만기를 짧게 하고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상 그 돈은 여윳돈이어야 한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점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산가들은 이러하더라 라는 내용을 참고해서 만약 자산가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것을 자산가들이 하는 똑같은 이유를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때 우리한테 어떻게 시사점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